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민원 자료를 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난 게, 어제도 제가 주음이 끝나고 나서 문금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누구나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KOK 재단이 엄청난 그런 일반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식의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조직인가라고 봤을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좀 거창해요, 그죠? 재단, 파운데이션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이 재단이 엄청난 뭔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재단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운영사라는 건 또 뭔 일을 하는 건가? 우리가 이전에 보셨던 내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사실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 역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실제로 재단에서 할 만한 게 그다지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사실은 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별로 없다. 근데 우리는 재단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꽤나 이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엄청나다라고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 그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어,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찾았는데 KOK 파운데이션은 쉐이쉘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를 하는 건 아니지요. 뭐 돈 벌겠다라고 세운 그런 어, 기본은 그거는 아닌데,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자선단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뭐 비영리라고 해놔도 그 이윤이 있지 않은 이상은 유지가 안 되지요. 그래서 개혁개혁 파운데이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게 2022년 4월 22일에 나온 내용인데 KOK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 소각.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행해 놓은, 근데 여기서도 이 재단이 직접적인 재단이 이 공지를 내지 않다 보니까 용어상에서도 엄청난 오류가 있지요. 아주 무식한 그런 단어들을 써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코인과 적어도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면은 KOK를 코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토큰이라고 해요. 근데 KOK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 소각. 그러니까 어, 원가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 50억 개를 발행을 하든 300억 개를 발행을 하든 그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원화, 지폐, 달러, 지폐, 이런 거는 그거 자체를, 발행을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런데 토큰이라는 거는 채굴기를 이용을 해서, 어,
그러니까 작업 증명이라 해서 해시 함수를 풀고서 뭐 거기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닌 그러니까 우리는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넷 기준에서 나온 게 아니고 메인넷 기반의 일종의 기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용이 되는 기축 통화를 발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그냥 몇 개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세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발행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메인넷 및 KOK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운영과 관련된 게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KOK 플레이 앱이 있다라고 하면 앱 자체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역할, 뭐 이런 게 운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그 운영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쪽은 뭐 메인넷 개발 또는 운영, 유지 보수, 개혁해 플랫폼 개발과 운영, 콘텐츠 소싱 및 운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관련이 되는 부분. 뭐 어쨌든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게 운영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이 재단에서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 업체도 통상적으로 엄청난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재단이든 운영사가 할 역할,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를 개발을 하는데 뭐 하이브리드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 뭐 그렇다 손 쳐도 억 단위까지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운영하는데 운영 비용이 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기로는 하이브리드 정도를 운영을 해도 연간 운영비가 뭐 5천만 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단에 또 근무를 하고 상주를 하고 그다음에 뭐 사무실을 내놓고서 사무실이 그 이렇게 그 일을 할 만큼 이런 사무실을 셋업을 해놔놓고 거기에 앉아서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될 만큼의 업무량이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한 번만 제대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정책 부분이라든가, 뭐, 가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셋업이 한번 되고 나면은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자산,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도 뭐 지갑 사업자가 있고, 어,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거래소와 같은 이런 쪽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뭐 이런 데는 주로 수수료를 위주로 그 사업이 유지가 되지요.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와 같은 이런 정도의 수준 그 플랫폼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주로 하는 이 플랫폼 사업에서 주로 하는 거는 서비스는 콘텐츠 제공 서비스와 쇼핑몰을 통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처럼, 그 뭐 온라인 쇼핑처럼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어떠한 콘텐츠를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을 수준의 것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거를 그 다른 그 콘텐츠로 이렇게 어, 그, 그 업데이트 뭐 업그레이드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지 않았던 거를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것만 제대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계약금만큼만 뭐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체, 공급할 업체와 이 많은 교류를 가지면서 그러한 제품들이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좀 어, 여기 있는 고객들, 커스터머들이 어, 뭐 정말 그 합리적인 가격 좀 어, 비싸지 않은 그게 뭐 영어로는 reasonable price라고 하는데 그런 합당한 가격으로 이거를 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은 재단 또는 운영사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 역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과 이런 과상자산 우리와 같은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쪽에서 그 뭐 맨파워라든가 그다음에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과는 좀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금이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을 때 이게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뭐 익히들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에 참여를 이 스테이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직접 하신 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나 될까? 이거는 직접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를 그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KOK 플레이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설치 자체도 하는 거를 뭐 다운을 받거나 다운을 받아서 다운로드 된 거를 설치를 하거나 설치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회원 가입, 그다음에 회원 가입이 되고 나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시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뭐 0.01개의 뭐그 0.1개의 KOK를 지불을 하면은 이 콘텐츠를 이용을 할 수 있다. 그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가장 그 중요한 그 기능이 결국에는 스테이킹 또는
출금, 입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입금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KOK 플레이 내로 입금을 시키는 데까지의 과정이 여기에서 한번, 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를 화면 공유를 좀 통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거를 하는 절차를 제가 도식화를 좀 했던 건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든 아니면은 소개를 이미 하고 먼저 가입이 되어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스테이킹을 하는 거를 직접 하지를 못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개자를 뭐 스폰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련의 행위를 진행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 원금에 대한 부분,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이 생각을 하는 게 원화 또는 US 달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내용을 이 절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쪽의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아예 분별, 그, 구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개혁회에 대한 시스템을 아예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오면서 왜 이해가 안 될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저는 10%는 10%? 10%도 고사하고 저는 5% 미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직접 해보신 분이.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떠한 소개를 받고서 이 KOK에다가 뭐 일반인들은 대부분, 일반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스테이킹도 일종의 투자라고 보면은 뭐 투자라고 또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저는 투자라고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탁을 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것도 이게 투자라고 하지를 않고 우리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개를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소개자가 당신도 당신이 이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를 취급을 했을 때 반드시 거래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은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하나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계좌에서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또 발생이 되지요. 사람들이 첫 거래를 하면은 48시간이라는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돈을 소개를 한 사람이 스테이킹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정말 허다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K뱅크든 농협이든 지금 뭐 어떤 은행들이 있는지 저도 뭐 직접 더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런 은행에다가 내가 스테이킹을 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은 절차, 지금부터 보여드릴 절차를 쭉 진행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이 KOK 플레이 앱 자체를 어, 설치를 하고 거기에 본인 인증까지 해서 본인 걸로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은 그 본인의 그 은행 계좌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최초 이용자의 경우에는 만 이틀 48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고 기존에 그 소개를 해준 사람 통장으로 보내가지고 시작을 할 때는 내 통장 계좌는 없는 상태에서 이 소개를 해준 사람 계좌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24시간 만 하루를 대기를 했다가 이게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국내 거래소로 원화를 출금을 시켜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업비트 뭐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야기를 해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그리로 출금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자면은 투자를 했는 원화가 여기까지만 딱 존재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국내 거래소 뭐 5대 거래소 중에서 우리 KOK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KOK를 사지 않고 비트나 이더 USDT로 바로 스테이킹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바로 그 원화를 가지고서 비트 이더 USDT를 바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매수를 한 거는 이 국내 거래소에 그 내 주소가 있어요. 내 주소에서 뭐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던 내가 직접 했던 그 내가 직접 했으면 내 어, 그 지갑이 이 거래소 내에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거래소에 내가 또 이 통장을 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서 내 걸로 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내 거래소에도 내 계좌,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뭐 지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그 주소지요. 그게 소위 말하는 통장으로 따지면은 계좌죠. 그 주소로 여기에 출금되는 게 내 주소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의 이더리움 USDT를 샀을 경우에는 삼가 동시에 내 원화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했는 내 원화도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트이더 USDT만 바로 여기에서 쭉 가서 요리로 바로 들어가요.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USDT는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그 시장 가격과 거래소 가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넣는 만큼이 그대로 그 플랫폼 가격을 곱해가지고 US 달러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의 차익만큼의 혜택을 못 본다. 그 차익만큼이 결국에는 뭘로 표현되나 하면은 뭘로 우리가 뭘로 우리가 이득을 보게 됐냐라고 했을 때, 어, 보상,
유리, 보상받는 정도가 차이가 나요.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KOK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가격보다는 플랫폼 가격이 항상 조금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2달러가 거래소의 가격일 때 7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형성이 돼 있으면은 0.8달러만큼 100개를 넣었다가 하면은 80달러치만큼이 더 많이 스테이킹이 되는 상태지요. 근데 이게 거꾸로 헤이지를 하면은 요 스테이킹 되어 있던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던 거를 그 총 금액 나누기 플랫폼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갖고 보상이 그 0.8달러만큼 많이 받았던 80달러치가 그 해지를 할 동안까지 누적이 돼가지고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국내 거래소에서 바로 사서 여기 KOK 아까 여기에다가 내 KOK 플레이에 있는 내 지갑에다가 넣지를 않은 거지요. 또 하나는 가스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론이든 뭐 리플이든 이런 거를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트론이든 리플을 사는 것도 원화를 가지고 이거를 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트론이나 리플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판 사람, 매도를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샀기 때문에 내 원화는 그 사람들한테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부터는 모든 것들은 암호화폐로만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 이 트로니든 리플을 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서 옮겨도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를 매수를 해서 옮길 필요도 없지만은 이거를 다이렉트로 KOK 플레이 앱에 있는 내 지갑으로 보내도 이 수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플랫폼 가격과의 차이에 해당이 되는 만큼을 스테이킹을 더 할 수 있고 그 더한 만큼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트롤이나 리플 같은 거를 먼저 매수를 한 다음에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데 이 해외 거래소는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로 보내는 거죠. 여기에는 그 수수료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거를 어, 매수를 해서 옮기고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이 수수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옮기는 용도로 트루니드 디프를 사서 이거를 그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쪽에 그 거래소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때는 USDT를 갖게 돼요. 여기서는 원화로 이거를 매수를 했지만은 이 매수한 거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매도를 하면은 USDT를 갖게 돼요. 왜 USDT를 가져야 되냐면은 KOK는 페어 상태가 이거를 취급을 하는 것은 USDT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USDT로 우리가 가져요. 가진 다음에 KOK를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한 거를, 그렇게 한 그 자체가 이 해외 거래소에도, 국내 거래소에도 내 지갑이 있어야 되고, 내 주소가 있어야 되고, 해외 거래소에도 내 주소가 있어야 돼요. 이 각각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소개를 하는 사람이나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대신해줘요. 그러니까 대신해준다는 거는 그렇게 본인 인정까지 받고 송금을 하고 그다음에 매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는 데까지를 다 해줘요. 그럼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비트코인, 바이비트를 이용한 사람은 바이비트, 쿠코인을 이용한 사람은 쿠코인, 뭐 지금 게이트 IO를 이용하는 사람은 게이트 IO, 이 세 가지를 다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각각 다 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은 저는 5%가 아니라 1%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KOK를 매수를 한 거를 이제 내 KOK 지갑 여기로 보내는 게 요것이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냥 도식화 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올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기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이 내 KOK 플레이에 있는 내 지갑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우리가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거는 가치가 거의 제로로 수렴을 할 정도로 계속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또는 어떤 피해자들이 좀 앞장서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라고 범죄 행위 때문에 이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 단계가 거쳐져야지만이 우리가 피해를 본 거를 우리가, 어, 법을 통해서든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들었던 그런 범죄, 금융 피해를 본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가장 우리 머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사기. 그러니까 유사수신도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모든 게 모여야 되는데 주장을 하는 걸 보면은 모집책들 당연히 이 범죄 행위 중에서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금이 어디로 모여졌느냐? 근데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게 원화냐, US 달러냐, 아니면은 가상자산, 우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KOK, 이런 것들이냐. 이런 개념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이후의 이야기들이 계속,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으로 가거나 조금 알만한 사람들한테 가면은 이거는 호두숨 칠 정도의 내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의 진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던 내용, 이거를 가지고서 어떠한 쪽에서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후의 것, 스테이킹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킹도 우리는 스테이킹을 할 때 스테이킹 지갑으로 바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 과정들을 다 거쳐요. 그러면은 내 개인 지갑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거래소에 있는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보낼 때도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낸 데도 주소가 필요해요.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KOK를 매수를 해서 우리 지갑으로 잡아넣는 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주소에서 주소로 옮겨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을 하면은 주소에서 주소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것도 내 지갑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행위를 쭉 진행을 하면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채굴을 딱 하는 순간에 채굴 하기를 누르시면은 제 지갑에 있던 게 내 지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뱅글뱅글 돌고 있을 거예요. 보내고 있는 현재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딱 그 완료가 되면 그게 스탑이 되면서 마이너스 몇 개가 표시가 돼요. 그렇게 된 게 요러한 거를 하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개발을 했느냐? 요 사람이 있는 업체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을 넣은 기억이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넣지를 않았으니까. 이 절차를 따라가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박스, 보라색 박스에 있는 거를 진행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 지갑에 있던 것들이 사라져요. 우리가 여기에 수량을 정했는 만큼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면서 없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요 지갑 주소를 넣지 않았는데 완료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완료가 되면 안 되죠. 요렇게 했을 때 채굴하기를 눌렀을 때 바로 스테이킹 지갑과 우리가 볼 수 없는 스태킹 지갑과 연결하는 작업을 그런 프로그래밍이 여기에서 되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여기에 스태킹 지갑 주소를 강남경찰서에서 김판종 씨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가지고서 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도 모른다고 한다. 우리는 당연히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스태킹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으니까 우리도 모른다. 그다음에 우리는 ERC 기반으로 이더리움의 운영 체계인 ERC 기반으로 되어 있는 토큰이다 보니까 이더 스캔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그거조차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 알 수 있는 쪽은 제가 이 프로그래밍 작동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알 수 있는 데는 오로지 여기밖에 없다. 전 재단 이사장이었던 최영교 씨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다. 현 재단 이사장이 알고 있을 거냐? 모를 거다. 그리고 지금은 이 상황을 토마스 프레이가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만 올려놨을 뿐, 여기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아까 처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재단에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저는 그냥 김판종 씨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미디움에 있는 직원들, 이 조직
모든 것들은 다 뭐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거는 그곳이다.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들어온 시점을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 공지사항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 기사로 나왔던 거,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들이 이 업무를 다 하고 있고 자산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 단체에서 뭐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그 이 법적인 대응에 정점에 두고서 했던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뭐 그쪽에서는 최상위 모집책이라고 해서 송가병 씨를 언급을 하면서 거기를 구속 뭐 영장 신청 뭐 청구 기각 또는 뭐 송치 보안 수사 송치 보안 수사 그다음에 요번에 김판종 씨 뭐 그 저기 영장 청구 저기 신청 청구 뭐 그 뭐죠 발부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가 송치 그다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보안 수사가 또 내려올지 어떨지. 그러니까 내용이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천지 삐까릴 건데 그런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는 그냥 가장 좋은 거예요. 뭐 구속영장 신청이 되는 게 일이 해결이 된 것처럼 난리를 치기는 경우도 있고 구속 수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기는 것도 있고 송치를 했다라고 난리를 치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아직도 기소가 돼야 되고 재판이 열려서 유무죄를 결정을 판사가 해줄 때까지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시작점에 들어선 건데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들을 이런 것조차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용어들을 한 번씩 띄워놓으면은 뭐가 엄청나게 된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정치인, 언론사 뭐 이런 쪽 수단으로 계속 이용을 좀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것들은 이건 수단일 뿐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주력을 하는 게 맞고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먼저 하고 있던 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미 거기에 그냥 뭐 같은 내용만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뇌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죠. 세뇌라는 게 뭐 북한에서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권 탄압부터 해서 뭐 자유라는 거 없이 독재자가 그렇게 활부를 해도 사람을 뭐 파리 목숨보다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글을 당하면서도 다른 걸 모르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그게 뭐 남한은 거지들이 득실거리고 소수의 자본 그 부르주아들만 잘 사는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외부와 단절을 시켜 놓으니까 결국에는 아는 게 보이는 게 그것뿐이고 그러다 보니 뭐 불법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밀수라든가 뭐 도둑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그다지 어, 잡히면은 벌을 받지만은 안 잡힌 상태에서는 그냥 자기들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 그게 또 일상화되어 버린
이런 것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인다. 제발.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정말 눈꼽만치만은 서푼어치 아는 걸 가지고서 이게 소위 말해서 바위에 계란 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흠집이라도 하나 낼 수 있을까? 바위를 깰 수 있는 건요. 이거를 깰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죠. 소위 말하는 징이죠. 징과 망치로 깨지 않는 이상 깰 수 없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최소한 알아야지 되는 것. 그러면 아는 정도가 징이 뭐 징도 크고 이 해마 자체도 큰 걸로 한 방에 임팩트를 크게 줄 수 있는 걸로 빵빵 때릴 수 있으면은 쉽게 깨지겠죠. 근데 그 아는 게 징이 조금만 하더라 손 치더라도 망치가 적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라도 알아야지 계속 두드려야지 언젠가는 그 바위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니 힘들지요. 이게 일반 피해자들의 상황이다. 이 개념 문제에서 이미 잘못되어 있으면 일 자체가 넥스트 스텝을 갈 수가 없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오늘 설명드렸던 이 정도를 내가 해봤느냐. 그게 해봤으면은 이제 몇 가지 들은 정리가 될 거예요. 복잡하게 뭐 원금 보장 이런 거 다시 더 설명드릴 가치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법으로 싸움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언급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정말 했다. 그런 조직에서 했다. 이거를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없었으면은 나도 소개도 하지 않았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00%그 사람들이 다 원금 보장을 운운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꾸로 저는 이 뭐 이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범죄자다.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 이런 내용들을 잘 이용을 하셔야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해가지고는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내가 모자랐던 부분을 채워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지 싸움을 하는데 또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하는 기준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뭘 통하면은 뭐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법을 잘 그 법에 맞게 잘 수사를 하도록 이 수사관들이 뭐 과다한 업무량 이런 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 뭐 피해 규모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 거를 대충대충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는 거를 우리는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뭐 A4 용지로 한 20페이지 폰트를 한 10으로 했을 때 한 20페이지짜리의 그 민원 자료를 계속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일단은 4만 자까지 거의
다 사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먼저 그렇게라도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경찰에서 제가 연락이 잘 안 되고 해서 직접 방문을 할 정도 뭐 구미에서 울산까지 만 약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 느낀 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기반이 돼서 판단력을 좀 기르시라.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중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